흥부가 왜 형수한테 밥주걱으로 이렇게 귀싸대기 얻어맞은 줄 아신 게죠? 밥풀 하나라도 붙여가지고 자식들 줄임배를 채워주려고 그 수모를 스스로 감당했던 게 아니고, 배는 고파오는데 어디서 밥 냄새가 풀풀 나니까 밥 냄새를 따라가 보지 않았겠어요? 형수가 밥을 푼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형수님 엉덩이만 보름달처럼 빵빵해 보이고, 자기가 나타났는데도 꼼짝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기 왔다는 거 알리려고 하는 찰나 형수님 허리 곡선만 S라인으로 보이고, 그래도 전혀 미동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형부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말을 건넸어요. 형수님, 흥분돼요. 못 듣는 사람 보면 제가 흥분해요. 그러니까 당황이 된 형수가 밥주걱으로 귀싸대기를 올렸다. 이제 귀싸대기 얻어맞은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의학에서 하는 유명한 얘기이지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했을 때 이 통은 아플 통이에요. 그래서 아시죠? 통즉 불통, 불통 즉 통. 통하면 통증 없습니다. 불통이에요. 근데 불통, 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느냐고 물으면 딱 하나죠. 통하니까. 그렇죠? 안 통한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우리 대표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혼 법정에서 말이죠, 재판관이 그렇게 이게 이제 가사 조정도 시도해보고 별별 방법으로 좀 뭔가 둘이 하나 되게 해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판결 내려야 되겠죠. 땅. 그러면 부부가 이혼 법정 나서면서 나누는 첫 마디가 뭘 것 같아요? 그동안 행복했어.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미안해. 이러면서 덕담 나눌 것 같아요? 아니면 악담 퍼볼까요? 그래, 썩은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 인간아. 잘 먹고 잘 자라라 그래. 이럴 것 같아요? 뜻밖에도 이혼 법정을 나서는 부부의 첫 마디가 이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당신 그때 그 말이었었던 거야? 그제서야 그 말을 깨닫는 데는 그때 그 말이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참 소통의 세상을 사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사실 소통의 세상을 못 살고 있죠. 최근에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보고 있는데, SNS도 중독증이 있어요. 예? 근데 진짜 꼴불견이 뭔 줄 아세요? 가족들끼리 회식 나가가지고 음식 주문해놓고, 아니면 또 음식 먹으면서 4인 가족이 전부 외계인하고 이렇게 교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SNS가 가족들의 소통을 도와줄 거라 여겼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들을 불화로 이끌고 가족들은 더 불통의 세상을 제각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소통을 이해하고 소통의 가족, 또 소통의 직장, 소통의 사회를 열어볼까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사실은 큰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조카예요.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하게 됐어요. 가족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지 엄마가 찾아갔더니 겨우 지 엄마를 알아본 아이가 이렇게 왼팔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이미 링거 주사는 꽂혀 있었고,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지 엄마가 얘가 뭔가 할 말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건네고 왼팔에다가 펜을 하나 쥐어줬더니 애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쓴 것이 이거였습니다. 대화. 근데 지 엄마가 이 말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애가 아주 답답해하면서 또 한 번 썼던 글이 대화. 근데 여전히 못 알아봤대요. 이번엔 대학생답게 아이가 영어를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지 엄마가 더 못 알아봐 버렸어요.
한참 만에 애가 뭔가 할 말이 있어 그러려니 짐작하고서 너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그랬더니 애가 써내려간 글씨는 이거였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이거였어요. 항상 함께 있어줘요. 꼭. 지 엄마가 저 글씨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펑펑 울다 나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경각에 놓인 순간에라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자기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를 갈망한다는 것. 근데 그 주제가 뭘까요? 내가 혹시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지는 않을런지, 또 아니면 나는 이번 학기에 캠퍼스로 돌아갈 수라도 있을런지, 아니면 정말 나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미래가 불안하고 암담하고 앞이 캄캄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고 항상 함께 있어 줘요. 근데 과연 우리는 저런 몸부림, 저런 목소리, 저런 신음소리를 과연 듣고 사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소통은 전 생활 영역에서 또 직업을 망라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가 된다. 그게 얘기하는데, 자, 질문 하나 해보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일까요? 1892m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요? 1980. 그 뒤에는요? 1950. 그 옆에는요? 2000 정도 될 거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그래서 1950m란다. 선생님이 이런 소통의 방법을 쓸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공부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에 불가능을 나타내는 impossible도 어포스트로피 하나면 I'm possible이 됩니다. 그냥 영어를 쓰면 아는 척하는 게 신상이 이루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는데요. 패밀리도 보세요. 저는 이제 가족 생태학자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패밀리에 담긴 의미가 이건 건 알고 계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에 이렇게 주눅이 들지 몰랐어요.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보지만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쓰는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빨 꺾어. 놀라지 마시고 F-A-M-I-L-Y 여기 패밀리 마트 주변에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F, father, 아빠, A, 접속사 N, 그리고 그러니까 M 하면 mother, 엄마, I-L-Y 그러면 I love you. 이러면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줄도 안 몰라요. 영어 공부도 이렇게 했으면요, 영어가 진짜 재밌을 거예요. 헬라어도 똑같아요. 성경에 분노, 화를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오르게예요. 오르게. 근데 자식들 속 썩이는 일을 만나게 되면 진짜 혈압 오르게 됩니다. 야, 벌써 원어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 좋은 선생은 누구하고 소통할 줄 알아요? 학생하고 소통할 줄 알아요. 제가 요즘번에 부산에 갔었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부산의 옛날 시청 자리에 그 광복동 입구에 롯데가 들어섰습니다. 백화점이에요. 근데 그 오픈하는 날 해안지방의 속설 하나를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에 응용했습니다. 개업하는 집에서 빨간 속옷을 사입으면 행운이 따른다. 그래서 매상이 7억 원이었어요. 좋은 생산자는 소비자하고 소통할 줄 압니다. 그렇죠? 거기다 한번 또 보세요. 좋은 아버지는요, 자식과 소통할 줄 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요즘 SNS 얘기를 아까 조금 전에 했는데, 아빠가 이제 친구까지 맺고 말이죠. 이제 정말 한번 세대차 극복해 보겠다고. 문자를 얼마 주고받지 아니해서 아들 녀석한테 온 거.
키읔 아시죠? 크크크 이런 거예요. 아들이 크크크 이랬단 말이죠. 아빠가 야 크크크가 뭐냐 모르니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 하는 얘기가 아빠 그건 웃는다는 뜻의 크크크크예요. 근데 아빠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야 이 자식아 그래도 그렇지 어른한테 반말이나 찍찍거리고 크크크입니다 그래야지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에?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야 이 자식아 애비는 어떻게 컸는 줄 알아 임마? 야 이 자식아 학원을 다녔냐 과외를 받아봤냐 이 자식아 야 임마 공부방 있었냐 책상이 있었냐 이 자식아 팩 깔고 있어 팩 깔고 임마 그래 이만큼 했어 이 자식아 애비가 너 같아서 벌써 사법시험 패스했겠다 이 자식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한테 공갈 협박을 했더니 너 이 자식아 이번에도 성경 못 읽으면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알았냐고 자식아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시험을 치고 돌아온 녀석 보고 야 성적 어떻게 됐어? 근데 아들이 제비를 뻔히 쳐다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소통, 호통, 고통. 이게 이해가 되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고함을 질러요. 호통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러면 좋은 정치 지도자는요, 누구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백성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시중 일간지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색깔 없이 들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 먹여 살려보겠다고 미국에 가서 가마솥을 하나 구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지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표 쌀을 구해다 열심히 밥을 짓고 뜸들이고 있는 사이에 불행하게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최규하 대통령이 다가와서 밥솥 뚜껑 열겠다고 솥뚜껑에 손댔다가 손만 뒤고 막 끝냈다는 거예요. 응?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잘 지어진 밥, 가족들, 친척들까지 데려다 잔치가 끝나가는 무렵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결국 누룽지 긁어먹고 잔치는 끝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뭐 없나 싶어서 솥단지 긁어대다가 솥단지 구멍만 내버리고 IMF 엿장수한테 팔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금부치 모으자 뭐 돌반지까지 모아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서 카드 긁어가지고 전기밥솥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110볼트를 220볼트에 갖다 꼽아버려요. 전기밥솥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소리가 코드가 안 맞네. 그래서 MB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들은 밥솥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 이게 시중 일간지의 칼럼에 실린 내용을 그냥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냐? 백성들이 정치 지도자와 소통을 갈망하는데 소통이 안 될 때 자신들의 마음을 은유나 풍자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든지 간에 또 아니면 가정 안에서 자식들과 부부 간에 소통이 되나요? 오늘 그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도 나중에 이제 이런 특명을 내리죠. 통하라.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뻔하게 통하라 이랬어요. 그렇죠? 통하세요? 여전히 던지는 질문은 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로부터 오늘 얘기를 풀어내 보겠습니다. 그 수녀원의 원장 수녀님이 보시는 대로 이 장미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만 보면 틈이 나는 대로 장미꽃을 수녀원 뜰에다 옮겨 신고 이러는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꽃 정원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원장 수녀님은 순례객들이 오면 순례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오신 순례객들에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미꽃 정원 좀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구경 좀 하고 가실래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순례객들은
저들의 이야기에 바빠요. 발걸음을 쉬 저쪽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원장수녀의 마음속에 원망이 켜켜이 쌓여가요. 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각박하나, 왜 저렇게 정서가 메말랐나, 왜들 저렇게 바쁘게 사나. 근데 원장수님이 어느 날 외출한 사이에 견습수녀께서 안내를 맡게 되는데, 그날 오신 순례객들은 장미꽃 정원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래오래 머물러요. 질문이 많아요. 꽃의 개화 시기에 대해서, 파종 시기에 대해서, 꽃의 컬러에 대해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견습수녀의 안내하는 멘트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신 VIP들을 장미 가족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쁘시겠지만 얼굴 좀 비춰주고 갈 수 있나요? 소통의 핵심은 그래서 이건 거 알고 계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요? 소통한다면 우선 내 말 하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소통의 가장 기본된 원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받은 문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컬처 샥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이 앰뷸런스 응급차 있잖아요. 응급차가 이 앰뷸런스나 영어 스펠이 옆구리에는 제대로 쓰여 있는데 프론트 범퍼라고 그러죠. 앞머리에 글자를 뒤집어 놨더란 말이죠. 처음에 그게 진짜 의아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글자를 뒤집어 놨나? 근데 왜 글자를 뒤집어 놨을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모든 앞선 차량은, 그렇죠? 앞선 차량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백미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릴미러, 가까이 있는 거울, 이 릴미러를 통해 뒤에 사물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개는 틀린 거지만 앞선 차량을 위해서 글자를 뒤집어 놓을 줄 아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소비자 중심의 철학이에요. 아시죠? 가까이 있는 거울에 사물이 이렇게 뒤집혀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꼭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빨리 비껴 달래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소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런 실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에 너무 바빠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고정 패널로 이제 일할 때입니다. 그 이금희 씨가 진짜 사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화요팀이었고 그때마다 이제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근데 그날 청각 장애인 발레리나가 없었어요. 근데 청각에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발레리나가 되냐 이거예요. 근데요, 나는 이 귀로만 모든 것을 듣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요, 이 스킨, 피부 자체가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벌써 우리가 모르는 떨림으로 다 인지하고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저희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도 해결하지 못할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근데 당황이 된 건 이금희 씨였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랬어요.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가까이 앉아있기 때문에 왜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는 순간 저쪽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러면 저기는 병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가 누구, 게스트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소통은요, 게스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호칭할 때 표현부터가 달라 했어요. 비장애인인 우리로서는. 이게 소통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게죠. 자녀들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공부 좀 해. 공부해서 남 주냐, 이년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모두의 한 얘기가 그냥 조크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게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국문학과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얘기로 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꾸며서 이제 얘기를 해본 거죠. 형수님, 흥부입니다. 이러면 왜 기싸대기를 맞냐 이거예요. 형수님, 흥분돼요. 이러니까 기싸대기를 맞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청자 중심으로 해야 될 대화를 우리는 전부 화자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너 공부 안 해? 이건 나 얘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저희 연구소만 해도요,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후원을 해주는 데가 이제 있어서 그 후원금으로 이제 연구소가 운영도 되곤 하는데, 후원해주는 데서 이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7년 동안이나 도왔는데, 내년에는 좀 후원처를 다른 데로 옮겨 놓을까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얼른 전화를 받아들고는 7년 동안이나 해왔던 데니까 그동안 많이 도와줬다는 생각이 고맙기도 하면서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7년이나 도왔으니까 이제 딴 데 도우겠다는 얘기에 말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은 거예요. 아쉬웠지만. 건네들은 제가 혼을 냈습니다. 무슨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냐고. 다시 전화하라고. 뭐라고 대화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7년에다가 3년만 보태면 10년의 금자탑을 이룰 텐데 왜 3년을 앞두고 주저앉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왜 우리가 7년째 접는 거지? 기왕 하는 걸 계속하지? 10년째 되는 말은 또 할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응? 그럼 보세요. 청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갈등이 있을 때 당신 그 일로 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일 없어요. 이 일이 당신에게 이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게 고민스럽다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훈련 받아본 경험이 없지요. 지금부터 소통을 하겠다면 내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이제 부부관계로 돌아와서 제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갔다 오더니 막 이렇게 앞에 신경질을 내요. 여보 내비게이션 이거 진짜 해야 해. 사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피곤해 죽겠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가 자기는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피곤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내비게이션이 피곤했을 것 같아. 자기 기계 다루는 거 서툰 건 얘기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소리가 그랬어요. 여보 기계는 정직해. 근데 그 말에 아내가 열받아 가지고 막 내한테 쏘아붙이기 시작한대. 여보 기왕이면 마누라 역성 좀 들어서 밥이 따뜻한 밥이나 얻어먹지. 뭐 얻어먹지. 내비게 밥 사줬어? 밥 사줬어? 내비게 밥 사줬냐고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보라고. 내비게 밥 사줬어?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게요.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듣고 싶은 말. 무슨 말이었을까요? 아이고 피곤했겠다. 짜증나서 어떻게 했어? 괜찮았어? 그놈 제품 그 어느 회사 제품이래? 확 때려 부셔버리는지 그냥. 자기 편 좀 들어달라는 건데 편.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순간 기계는 정직해 사람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뭐가 남편인가 하면 남의 편. 남편. 이것들이 남편들이에요. 대화하는 목적은 내 편 좀 대달라는 건데 나는 남의 편이 돼요. 그래 놓고 저 옆에 편들은 신경질이나 부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부가 힘든 거예요. 소통 제1 원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요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요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세요? 물이 반이나 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긍정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물이 반밖에 없다 그러는 순간을 우리는 부정의 시각이라고 하는데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뷰 포인트. 자, 제 연구소에 음악 치료실이 있어요. 소장되는 분이 어느 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고기 먹게 됐습니다. 석쇠 위에 고기가 굽혀지기 시작했죠. 근데 고기를 보는 순간 지글지글 하면서 그 웬 피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소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한테 좋은 거 대접하려고 했는데 고기 육질이 엉망이다 싶으니 민망했던가 봐요.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제 앞에 짜증을 냈어요. 고기에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아? 근데 이 종업원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고기가 운동을 안 했나 보죠?
그 말이 너무 재밌어. 제가 놔두시라고. 우리가 먹고 운동해야지 뭐.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 비계덩어리가 얼마나 붙었는가를 발견해내는 그것은 시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시력이 1.5인지 2.0인지 관심 없어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느냐 하는 것은 시력이 아니라 시각이에요. 그러면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떤 시각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건데요. 이분이 이겁니다. 부정적인 100마디보다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한마디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 진짜 긍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정어를 쓰는 사람에 대한 세계관을 의심하는 사람. 무슨 얘기만 꺼냈다 그러면 막 힘들다는 얘기만 하는 저희 연구소에 직원 한 분이 있었어요.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무슨 앞에서 얘기를 하면 좀 뭔가 피드백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맨날 어렵대. 무슨 일을 시도해 보나요? 그 내가 좀 짜증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발 좀 긍정적으로 얘기 좀 못하냐고. 자꾸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럼 누가 그걸 해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로 좀 모였으니까 그럼 신앙은 또 어디 있고 믿음은 뭐가 믿음이에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요 참 고마운 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니까. 성인이 바뀐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나이 50대에서 바뀐다는 것은 달리는 차에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뀌더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말이 달라져요.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그 말 좀 쓰지 마라 그랬더니 바뀌더라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하는 안내 광고를 보는 순간 그 주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요. 자리는 꽉 찼습니다.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스포츠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아니에요? 야, 너 볼 좀 놓치지 마, 이 자식아. 옛날에 코치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그 스포츠 언어예요. 네? 근데 요즘은 그거 아니에요. 너 이거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이걸 킵해라 이거예요. 네? 주문이 달라요. 볼 놓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잭 웰치죠. 잭 웰치에 붙은 별명 하나가 있어요. 경영의 귀재란 말도 모자라서 경영의 신이에요. 근데 잭 웰치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사람들 이런 유명 인사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접근하죠. 그 어프로치 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올라온 높이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항상 철학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올라온 높이가 아니라 헤쳐나온 깊이로 그 인생을 재야 돼요. 훗날 내가 만약 죽음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들 앞에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내 인생 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스펙과 스토리예요. 올라온 높이로 얘기하는 건 스펙이에요. 그러나 헤쳐나온 깊이는 스토리예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오늘 이 잭 웰치를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얘기를 해보면 어린 시절에 잭 웰치의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을 더듬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을 더듬을 때마다 엄마가 말버릇 고쳐주겠다고 이러면 잭은 강박증에 시달려가지고 언어장애는 강박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더 심하게 이랬을지 몰라요. 잭이 말을 더듬을 때마다 엄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잭, 너 좋은 머리를 혀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잭에게 남는 건요. 자기가 머리가 좋은데 혀가 그걸 못 따라간다. 이게 자긍심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성적 예언. 응?
이것이 그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학교 스포츠팀에 참가합니다. 주장으로 일합니다. 리더십을 익힙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지휘에 입사 원서를 내서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초고속 승진을 되풀이해 CEO 자리를 꿰차요. 어머니의 긍정의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휘라는 거대한 기업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100마디보다 긍정적인 한마디가 낫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정한 업체 제가 헐뜯을 일 없으니까 그냥 우리 언어를 한번 좀 반성해 보자는 취지일 뿐이에요. 바카스 이런 이 음료 저는 제발 좀 한국 분들이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먹어도 사람 피곤하게 하는. 이 용어 때문에 그래요. 피로 회복. 왜 돈을 주고 피로를 회복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피로는 회복하면 죽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건 건강이고 피로는 해소해야 되지. 왜 피로를 회복을 해버리냐. 응? 그래도 못 알아듣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피로 회복하래 찜질방 가자 이러는 분들이. 죽으러 가자는 소리 아니에요. 피로 해소하러 가자 이래. 왜 피로 회복하러 가자.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쓰는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천철살인 이런다. 응? 근데 제가 어느 글에다가 이렇게 천철활인이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라 그런 거가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광주 이랬더니 야 이놈아 틀렸다 이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는 빛광이니까 광주고 여기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를 써서 광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라도 광주나 경기도 광주나 다 광주예요. 그게 야 그 어디 광주냐? 우리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천철활인이라니까 야 이놈아 너 그 말을 잘못 썼다 이거예요. 천철활인이 뭐냐? 천철살인이지. 그래서 아버지 왜 사람을 죽이십니까? 네? 기왕이면 살리는 말을 좀 하셔야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알아들으셨어요.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새치어로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 좀 쓰자. 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천철살인이 아니라 천철활인입니다. 이제 이랬더니까 제 아버님이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 긍정의 말을 좀 써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게 좋지 않냐는 거예요. 플러스 파워. 별로 감동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이러면 박수가 또 터져야 이제 뭔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오늘 당장 내 언어를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분석해보고 반성해보려는 거예요. 내 말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쓰는 건지 아니면 긍정의 말을 내가 구사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요 정말 크리틱이 필요해요. 본인은 몰라요. 가족들끼리 이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야 너 신발이 왜 이 모양이야 이 자식아 이 얘기하고 우리 신발 좀 정리해볼까? 정신이 맑아지지 않겠어? 이게 다르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한번 내 언어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피드백과 프레임의 답이 있다. 이제 이건데요. 오늘 이 피드백 이론보다는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이 알러지가 좀 심해요. 부산에 있는 그 고신의과대학에 있을 때부터 이 알러지 원인균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죠? 이 등짝에다가 우리 요 신체 스킨 이게 반응 검사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바늘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약품을 발라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 몇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원인균을 몰라요. 참 힘들어요, 저도.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 다녀오면서 이 원인균을 알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미인 알러지라고.
미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재채기가 터져가지고 경계 신호를 보내주는 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스캔들이 없잖아요. 이런 게 긍정의 피드백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감탄할 줄 모르는 이게 피드백이에요. 네, 긍정의 피드백.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프레임 이론인데요.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강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화도를 이런 프레임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지, 유배지. 그럼 강화도는 그 순간 버려진 섬이에요. 그렇죠? 근데 프레임을 살짝 비틀어 볼게요. 뭐라고요?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를 이런 프레임으로 소개를 하면 강화도는 그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역사 유적지가 됩니다. 너무 재밌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어제 우리 이제 정치 총선이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언어라는 관점에서 그 정치를 들여다보면 정치는 말싸움이에요. 근데 그 말싸움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프레임 싸움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좀 편드는 거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얘기만 꺼냈다고 뭐 보수니 진보니 이런 잣대를 가지고 덤벼드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자기에게 더 씌워진 별명의 의미를 빨리 헤아려서 했어요. 사람들이 오세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세훈. 오세, 5살. 훈 이랬어요. 네? 근데 보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을 같이 해요. 구제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는 곳, 고통을 덜어주는 자는 영웅일 것이다. 그 영웅을 방해하는 자는 악당이다. 이게 사람이 가진 프레임이에요. 네? 스냅스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무상급식이랬어요. 무상급식. 그러면 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머릿속에 딱 새겨진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는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영웅이에요? 민주당이 영웅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가 누구예요? 오세훈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장직을 내걸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또 무릎까지 꿇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제가 미국에 가 있을 텐데 이렇게 딱 봤더니요.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네? 밥 달라고 우는 애는 봤어도 밥 안 주겠다고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 요거로 게임 끝난 거예요.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싸움이에요. 정치는. 네? 이번에도 왜 이겼나? 여당이 딱 하나예요. 그 말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또 더 들어볼까요? 자, 페미니스트들 일부가 우리 어머니들의 빨래터를 여성 노동의 착취 현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여성들의 노동 착취 현장이었다. 그러면 참 그 결과는 뭔가 하니 옳든 그러든 간에 우리 어머니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제가 이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윗세대들은요, 남자들이 왜 그렇게 외도를 많이 했어요? 응? 집집마다 서럽고 이게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상담해보면요. 아버지들 그런 일로 자녀들한테 가슴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응? 흔히 말하는 배다른 형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갈등 등등.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바람 피우다 들어와서는 또 주막에 속풀이 하러 간다고 또 해장술 먹으러 가요. 옷가지들 벗어놓고 며칠 그렇게 싸돌아 다닌다가.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막 속이 상하지. 그럼 옷가지들 들고 갈 데가 없어. 빨래터를 가. 찬물에 휘 저. 그러면서 인간아 너도 사람이냐 언제 정신 차릴래 인간아 그러고 그 방망이를 가지고 그냥 옷을 두들겨 패면서 속풀이를 했어. 그래서 빨래터를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성들의 우울증 클리닉이었다.
그런 순간 우리 어머니들은 지혜로웠다 이런 결론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 빨래터 우울증 클리닉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사라졌어요? 자동 세탁기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어머니들의 항우울제 복용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어떤 프레임을 주느냐. 그러니까 말을 배운다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창 보시는 대로 테두리 이러죠. 프레임.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할 따름이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그대로 세상이 존재해요. 그러면 슬픔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눈물 골짜기예요. 그러나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웃음꽃이 만발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욕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나쁘다고 얘기할 때 벌써 우리 프레임이 작동을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럼 왜 나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 하는 것은 윤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윤리라는 안경을 끼고 욕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 프레임의 답은 뭔가 하면 욕은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친구하고 두 놈이 막 뛰어들면서 집으로 문을 막 열고 뛰어들면서 난데없이 욕지거리를 퍼부은 거예요. 어떻게 강의용으로 해요? 현장용으로 해요? 응? 나는 이런 게 이제 이게 녹화가 되고 이런 게 항상 두렵거든. 또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저 자식 욕했다 이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이제 이 녀석이 이거는 강의용이니까 뭐죠? 현장용이니까 따옴표를 일단 그래도 쓸게요. 야, 이씨, 놈아, 이제 이런 거야. 이 녀석이. 그럼 그런 얘기를 전해 듣는 그 순간 부모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죠. 그리고 부모 역할이라는 게 이게 윤리적인 관점을 항상 가지고 사니까 이런 욕을 하는 건 나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덤벼들어요. 너 어디서 그 흉악한 욕을 배웠어? 한 번만 이놈 새끼 그냥 주둥아리 돌려봐. 그냥 아가리를 찢어놓고 이놈 새끼. 그럼 자기는 욕 다 해.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로? 내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건데 그렇게 해서 욕을 가르쳐 욕을 못하게 하면서. 근데 제 아내나 저나 우리 애가 그런 걸 가르친 일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요 미안하지 말을 높였어요. 저희 집의 분위기예요. 예찬아 식사하세요 이랬어요. 또는 예준아 학교 가야지요. 왜냐하면 말을 가르쳐야 했으니까. 그 제가 잘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 녀석 우리는 사내 녀석이 둘이었는데 식당에 가면 대개 부모들이 부모의 밥 시키고 애 밥은 덤으로 하나 공깃밥 시켜가지고 그냥 국에 말아가 줘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어요. 아빠가 요거 먹고 싶은데 너 이거 주문해서 아빠 좀 주면 안 되냐? 이해가 가죠? 그러면 아빠가 걔한테 얻어먹는 거고 걔는 아빠한테 뭔가 베푸는 애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을 데리고 가면 거지를 만들어놔요. 식당에서. 그런 집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왜 아내도 교육학이 전공이었고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뭐 잘났다 이것보다는. 근데 그런 애 입에서 여기 튀어나오니까 당황이 됐죠.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고 순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따라오던 제 아들 녀석 그 친구 놈들이 이게 헷갈린 거예요. 저희 집 같아서는 벌써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집에는 아무 소리를 안 하니까 제 아들 녀석도 불쑥 화가 나서 지 집이라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편한 마음에 툭 튀어나온 거였는데 그래 놓고 나니까 주워 담지를 못하는데 그 따라온 친구가 고발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줌마 주은이 욕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욕할 만한 일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제 아들을 프로텍트한 거예요.
딱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애 표정이요 싹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국집 준이라는 애였어요. 하는 소리가 이랬어요. 아줌마 그럼 진짜 요갈 일 있으면 해도 되는 거예요? 내친 김에 제 아내가 그랬어요. 진짜 요갈 일 있으면 해야 되겠지 뭐. 근데 새 놈이 그렇게 좋아라 그러면서 다시 바깥으로 뛰쳐나가면서 13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놓고 바깥에 새 놈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윤리라는 관점, 그 윤리라는 잣대로는 욕이 나쁜 거지만요. 심리학이라는 안경을 끼면요. 욕을 우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감정의 비상 탈출구다. 근데 실제로 저는 상담 심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욕을 할 줄 아는 게 건강한 거 아세요? 진짜 억눌려 가지고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실제 일이에요. 어떤 건가니 젊어서 외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감 하여튼 나이만 들어봐라 이랬는데 원수 갚을 기회도 없이 그 영감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롤플레이를 해도요 욕을 못해요. 그 영감님에 대해서 진짜 화가 난 걸 한번 표현해봐라. 당사자도 없지 않냐. 그냥 이거 역할놀인데 내가 할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번 욕을 퍼봐라. 그런데 나쁜 뭐이라고 하고 싶지만은 이러고 말이 돌아가 버려. 절대 못해요. 욕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욕을 했어도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가지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술. 이제 이렇게 이제 중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허구한 날 술을 먹고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직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상상 안 해봤는데요. 아마도 당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싫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또 여기는요? 착한 아내들, 착한 여성들만 다 나온 것 같아요, 요새. 근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저 인간 저거 또 술 처먹었다. 요거예요. 저 인간 저거 또 술 처먹었다. 그래서 술은 나쁜 거니까 술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게 비극인 거 아세요? 사랑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죠. 같이 먹으면 된다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되는 거지. 네? 물론 우리가 심리 치료할 때는 그렇게 같이 먹게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서서 허구한 날 그렇게 술주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는 부인의 마음이 어떠냐는 건데 그 마음을 우리는 1차 감정이라 표현합니다. 1차 감정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면 안타까움이지. 안타까움. 왜? 요즘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무슨 일이 속상한 일이 있는지 술을 먹고 저렇게 다니면 건강 안 상할라나 간도 안 좋다면서 집안 내력이 그럴 텐데 병력도 있다고 했는데 뭐 등등 이런 걱정이 돼. 요 1차 감정을 전달하면 부부 사이가 절대 삐끌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1차 감정을 숨기고 의지가 발동해요. 고쳐놔야 돼. 사랑은 여기서부터 비극이 잉태되는 거예요. 고쳐놔야 돼.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술 처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꼭 악담이 나와 이때부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는 걸 지적해주는 사랑이 잘못 표현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한강 물은 말라도 저 인간 술독은 안 마를 거라고. 간이 너가 나겠다, 너가 나. 이제 막 이렇게 막 푸념, 술주정보다 더 심하게 해요, 비방이. 차라리 뒤져버리든지 막 뭐 이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퍼부어요. 너희들은 너겟이 절대 닮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집마다 너겟이 쪽 빼닮았냐 그래.
종자가 그러니 할 수 있냐 인간들아. 근데 사람이 그 얘기를 못 듣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사람이 제일 잘 듣는 것은요 그런 취중 진담이라고 그때 들리는 소리가 진짜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할 때 한 얘기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 그걸 들어요. 지각을 해요. 저 에펜네가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술 끊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끊어져요. 근데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갈게요. 제 장인어른이 고신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시다 은퇴를 하시고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병을 얻으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신장이 원래 좋지 않으셨어요. 결국 후송이 됐습니다. 보건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 손이 동서가 한의사예요. 장인어른이 입원했으니까 괜히 와서 진맥했습니다. 맥이 뛰질 않았어요. 그래서 선언했습니다. 다 됐다. 준비하자. 힘든 얘기였어요. 한의사로 와서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 장인어른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니까.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큰 사회를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 자식 저게 내 죽었다고 그랬다 이거. 응? 아세요? 청각 기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들으셨지. 네? 그래서 사자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청각 기능은 심장이 멈춰도 살아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3번 울도록 길들여진 거 아세요? 태어날 때 이미 한 번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우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짐지어진 운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남자들도 울 일이 많아요. 우선 건강 상태가 나이 들어가면 중년이 오면요 예전 같지가 못합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의 전립선 이 여실금 질환만큼이나 전립선 질환을 앓고 살아요. 비뇨기과의 통계에 의하면 30대 30%이지 40대 40%이지 50대면 70%를 건너뛰어요. 오줌빨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오줌을 누우면 막 나프탈렌도 깰 것처럼 막 시원하게 쏟아지던 게 언제부터 찔찔찔찔 이러면서 오줌을 누고 털고 넣었는데 밑으로 쫙 흘러버리지를 않나. 하루 종일 찝찝해가지고 맛이 갔나 뭐 이러고 세뇨, 빈뇨, 지연뇨, 혈뇨, 잔뇨 괴롭지. 근데다가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 밑에서는 치고 올라와 위에서는 찍어 눌러. 직장생활 장난 아니에요. 은퇴는 눈앞에 다가오지. 요즘은 더더군다나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살아요. 은퇴 연령은 점점 짧아지지. 거기다가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균 수명이 82.7세예요. 90까지는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 재수 없으면 100살이래. 근데 보너스 3년을 줘서 60 은퇴로 해도 90까지 30년 한 세대 살아가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괴로워. 근데 친구 만났는데 친구는 어떻게 된 게 부인이 어디에 부동산 좀 뭐 투자했다는 게 갑자기 재개발 지역으로 바뀌면서 한미천 잡았다고 그러지. 그 집은 어떻게 해가지고 애들 뭐 별로 돌본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자식도 학교 다닐 때 별로 똑똑한 놈도 아니었고 그 애비에 그 아들이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걔는 인서울에 4년 장학금 받고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우리 집 새끼는 재수까지 해가지고 빌빌거리고 말이지.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울고 싶은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또 한턱 쏘겠다고 또 술을 사겠대. 이게 술이 아니에요. 독주예요. 괴로워. 그래서 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남자들의 눈물이라 그래. 네? 여기 진짜라 그러시잖아요. 울지 못하니까 눈물로 대신하는 게 술이야. 그러면 이걸 안다면 부인들이 말이에요. 술 먹고 막 그게 술주정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뭐 이러면 다가가서 닭살 돋는 소리일지라도 이 한마디 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보, 술은 남자들의 눈물이라는데 그 눈물 함께 흘리지 못하는 내가 죽일 년이지. 웃잖아요. 보세요.
그럼 남자들이 돌아 누워서 밤새 운대는 거예요. 저 예편네가 내 마음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술 끊는데. 제가 이 얘기를 사법연수원에 가서 했는데 거기는 종교 신앙하고 관계없이 모인 자리였는데 이 얘기 끝에 난데없이 참석자들이 할렐루야 이러는 바람에 내가 아멘 그러고 나왔어요. 그냥 응? 무슨 얘기예요? 공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또 힘든 일이 내 남편을 울게 만들었을까? 그래 사람의 진정성이 확인되면요 사람은 그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경질을 부린다. 이 신경질조차도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감정의 아토피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 인간 저게 내한테 또 무슨 신경질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에 긍휼의 눈이 나와요. 긍휼. 그렇죠? 이게 프레임을 가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한 가지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이에요. 메이브럼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적군들한테 완전히 포위당하게 됐습니다. 장병들이 전의를 상실해서 싸울 의욕이 잃었어요.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됐다. 이게 도간에 든 쥐다. 이게. 근데 이때 메이브럼 장군이 장병들 앞에 나서서 이런 프레임을 바꾸는 한마디 문장을 던집니다. 장병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초로 사방 공격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왜? 전쟁터에 왔다면 싸워 이겨 영웅으로 돌아가든지 장렬한 전사를 통해서 명예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차피 죽을 것 이렇게 개죽음 당하지 말고 사방 공격이나 하고 죽자. 그래서 사방 공격을 감행합니다. 대승을 거두어요. 리더는 프레임을 잘 제시해야 돼요. 제 집에 둘째 아이가 무슨 일로 처절한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아이한테 한마디로 그냥 끝냈습니다. 준아, 너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어? 실패는 성공을 위한 유턴 사인이라고 그랬잖아. 좋은 부모는 자식하고 소통하는 게 이런 아포리즘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한다고 말이 아니라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실패, 유턴을 위한 성공 사인이야. 적는다고 정신들이 없으신데. 응? 하긴 적자 생존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적으셔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프레임과 관련해서 비움과 채움, 이 마음 사전을 꼭 옆에 끼고서 이 프레임에 따른 것들을 좀 열심히 연구하면 우리 언어를 성형수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바꿔보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포리즘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살짝 부록처럼.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제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보세요. 아이는 화병이 없어요. 왜? 정직해서요. 뭐가 정직일까요? 슬픔이 밀려오면 아이들은 울 줄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슬픔이 밀려오는데도 안 울어요. 포장을 해요. 그게 어른스러움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한다. 몸이 말하지 않으면 위장이 점수를 매기고야 만다. 어떤 사람은요, 위가 울어요. 그게 위암이에요. 장이 울어서 결국 장염이 되는 거고, 간이 울어서 간암이 되는 것이고, 췌장이 울면 췌장암이 되는 거고, 여성들의 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 자궁근종, 그게 다 뭔가 하면 몸이 울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른은 넘어지면요, 일어서요. 툴툴 털고 끝내요. 에이씨, 그러면 끝나. 근데 애들은 반대로 넘어지면 징징대.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려. 눈치 살펴.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들고 뛰면 된단다. 이런 따위. 그렇죠? 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 떠나보낸다고 그러지 않니? 용서하라는 말보다는 요 말이 더 힘이 있어요. 1g의 실천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단다. 너 왜 실천 안 해? 말만 맨날 하고 이 자식한테 말이 많아. 이런 소통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근데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 행동이 낫단다. 그래서 비움과 체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업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요 얘기를 좀 하죠.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당 훈장처럼 훈계하려 하지 말고 식당 아줌마처럼 맞장구를 쳐라. 그러니까 그 정호승 시인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보면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다. 가르치려 하지 마라. 무엇을? 사랑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집안에서 왜 소통이 안 되는가 하면요, 자꾸 가르치려고 덤벼드니까 소통이 안 돼요. 누구도 선생하고 결혼한 일이 없어요. 여보, 이것 좀 자꾸 이러니까 안 들어요. 어떤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철학이 하나 있는데 절대 사람은 가르쳐서 변화되는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오히려 공감해주면 돼요. 공감. 그리고 위로하면 돼요. 그게 답이든 돼요. 이제 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대표님하고 의논해서 자주 올게요. 한 강좌로 끝낼 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제 아내하고 저는 이게 최근에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아름다운 이야기로 떠돌고 다니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소개해 볼게요. 네? 그 나중에 이름이 빠졌더라고.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 이제 제대로 원전을 이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원전. 응? 복사본 말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저는 종달새형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설쳐요. 제 아내 올빼미형이에요. 밤새 부엉부엉하다 새벽에 엎어졌잖아. 사이클 안 맞아. 저는 물 한 잔을 마셔도 이 물을 마시고는 이렇게 마시고는 금방 컵을 씻어버려요. 누가 해도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고. 근데 제 아내는 이게 안 돼. 찬장에서 꺼냈을 그릇 없을 때까지 꺼내 쓰고 한꺼번에 씻고 몸살하는 위인이요. 치약 한 번도 빳빳하게 서 있는 적 없어. 뚜껑 온댕한 데 없어. 고개 탁 꺾어. 응?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웠어. 응? 신발? 현관에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어떻게 벗고 들어가는지. 이게 위 응접실까지 튀어 올라가지고 춤을 춰. 어떤 데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서면서 발로 그냥 냅다 차버렸어요. 그래놓고 또 성질 더럽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얼른 집어가지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뭔지 이러려다가 이씨 그러고 결국 돈 드는 건 나니까 또. 응? 뭐 그런 얘기 하다 밑도 끝도 없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같이 외출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항상 시간 전에 정확하게 도착하고 반듯하게 컸어요, 저는. 대체 저는 여보 이제 갈 때 됐다 가자 그러는데 화장품 이렇게 해놓고 막 이거 눈 까 뒤집고 막 이런. 그 문제는 화장품 뚜껑은 다 열어놨죠. 그게 그렇게 못 견디는 거다. 그래 열받아 버려요. 뚜껑이 열려. 소리 질러. 그래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 바르지. 비싼 돈이고 왜 사?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줘? 이래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성경까지 펼쳐 보였어. 여보, 성경 좀 들여다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뭐 때문에 그 바쁜 중에 세마포 수건을 다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시겠어요.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요.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이 사람아. 그래요.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 똑같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하늘에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 이놈아. 그때 내가 이 소위 말하는 기프트, 은사를 알았어요. 은사. 우리가 은사 재발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나, 탤런트. 근데 은사 테스트, 기질 테스트 하듯이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수지를 받은 건데 제 얘기를 한번 반복해서 따라 보세요. 불평불만이 은사다.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 자, 저를 보세요. 그 적는다고 지금 답이 없어요. 적는 사람 치고 집에 가서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 난 못 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처는 종이 이런 나부랭이가 뒹구는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밟고 돌아다니는데 뭐. 근데 나는 그거 보는 순간 불편해. 치워야 돼. 내한테 불편스럽고 불평이 쌓인다는 것은 내가 내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부부라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 경멸하고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하라고 주신 무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섬겨주라고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양말 뒤집어 놨다고 뭐 때문에 자기 속까지 뒤집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대로 빨어. 그러면 지가 하루는 거꾸로 신고 하루는 옳게 신고 절반은 성공 아니에요. 절반은.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지. 저 인간 저건 하고 자꾸 이러지 말하면 나만 죽어가. 그래서 그날부터 그걸 깨닫고 아내가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내가 물었어.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뚜껑 닫는다. 닫아 줄까? 그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는 뚜껑을 여는 은사가 있고 나는 뚜껑을 닫는 은사가 있다. 이래서 부부 아니냐 이거죠. 같으면 뭐 때문에 사냐, 같으면.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내가 야단치고 소리도 지르고 어떤 데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이밀고 이래도 안 바뀐 게 내 아내예요. 근데 말없이 도와줬더니 그때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화장품 들고 와서 날 보고 여보 뚜껑 좀 열어줘. 자기가 얼마나 세게 잠가버렸으면. 이거 가볍게 들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 아줌마는요 절대 가르친 일이 없어요. 맞장구만 쳐주면 돼. 아이고 그랬겠다. 힘들었겠네. 에? 그랬어? 와. 이러니까 남자들이 식당에 가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인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이 팬네가. 근데 어때요? 식당 아줌마는 가르친 일이 없어. 사장님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아무나 그 생각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존감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에이씨, 같이 살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일어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